네, 안녕하세요. 왓챠 대표 박태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디어 시장의 큰 변화와 이제 왓챠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네, 제 소개를 간단히 먼저 드리면요. 저는 이제 서울과학고랑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했고요. 넥슨이라는 게임 회사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돌이고요. 그리고 2011년에 창업해서 이제 어, 왓챠피디아랑 왓챠라는 서비스를 개발하여 런칭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창업을 할 때 사람들이 다 취향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데 왜 이제 모든 이제 온라인 서비스들은 왜 똑같은 정보를 모두에게 똑같은 식으로만 전달할까라는 그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잘 해결해서 좋은 서비스를 이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개인화, 자동화, 추천 이 세 가지를 이제 키워드로 해서 저희 비전으로 삼아 이제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희의 비전은 이제 개인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라서 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어, 이제 구글이 지금은 뭐 유튜브나 뭐 그 구글 플레이나 뭐 지메일이나 굉장히 이제 프로덕트 라인이 많지만 처음 시작했던 구글의 이제 미션을 살펴보면 이제 모든 걸 검색 가능하게 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고의 검색 엔진을 만드는 게 그들의 목표였고 이제 모네타이제이션 방식으로 이제 세계 최대 광고 미디어를 만들게 됐죠. 근데 이제 뭐 1년에 구글이 몇십 조씩 이제 광고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아무도 구글을 이제 뭐 광고 회사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모니타이제이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비춰서 이제 저희의 미션은 개인을 가장 잘 이해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있고 어, 개인의 이제 취향이나 관심사나 이제 이런 것에 저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개인화 엔진을 만드는 게 저희 목표고요. 모니타이전 방식으로 이제 컨텐츠 유통이나 이제 개인화 광고 등을 이제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컨텐츠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개인화 추천 그리고 기술 회사에 좀 더 맞는 이제 포지셔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서비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왓챠피디아라는 이제 서비스를 먼저 런칭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왓챠라는 이름이었죠. 왓챠피디아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내 취향을 기록하고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는 서비스고요. 굉장히 정확하다고 이제 많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왓챠는 이제 OTT 서비스로 2016년에 처음 런칭을 해서 열심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데이터랑 추천 기술 두 가지에 굉장히 자신이 있고요. 저희 비전은 모두의 다름이 인정받고 개인의 취향이 존중받는 더 다양한 세상을 만들자는 이제 비전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누적해서 410억 원을 투자 받았고요. 뭐 추가로 좀 더 논의하고 있는 데도 있고 이게 410억 원이 이제 뭐 스타트업 치고는 뭐 적은 편은 아니지만 저희가 경쟁하는 회사들을 비교하면 굉장히 적은 돈으로 굉장히 스트럭을 하면서 열심히 사업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PDR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아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취향을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 추천하기 전에 이제 가입 과정에서 그 사람이 이미 이제 소비한 영화, TV 그리고 도서에 대해서 이제 별점 평가를 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이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컨텐츠라는 것의 파워가 이제 과거에 내가 소비했던 컨텐츠에 대해서 떠올리게 되면 그때에 대해서 되게 뭐 추억도 많이 떠올리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별점을 매기는 과정이 굉장히 뭐 중독성 있고 재밌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가입하는데 이제 몇백 개씩 이제 별점 평가했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재밌는 게 이제 뭐 왓챠 PDR을 처음 가입하기 전에는 한 번도 어디서 이제 별점 평가를 매겨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잘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저희가 좀 뭐 많은 알고리즘을 신경 써서 넣어놨는데 단순히 랜덤하게 이 순서가 뜨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별점을 매기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저의 취향을 파악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최단 시간 동안 최저의 노력으로 이제 취향을 굉장히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알고리즘이 굉장히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가장 취향을 잘 알 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계속 이제 다이나믹하게 띄워져서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이제 취향을 알 수 있도록 꾸려져 있습니다.
그럼 가입 직후에 바로 이제 그 사람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을 해주는데요. 네, 추천만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추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추천에 대한 설득입니다. 당신이 이 컨텐츠를 이제 얼마나 좋아할지, 왜 좋아할지를 설득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유저들이 매긴 별점과 유저들이 쌓아둔 데이터를 기반으로 당신 이 컨텐츠를 왜 좋아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열심히 설득을 해주는데요. 거기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예상 별점입니다. 그래서 예상 별점은 내 취향을 고려했을 때 내가 이 영화를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보고 별점 평가를 한다면 몇 점으로 평가할 것인가를 이제 정확하게 예측해 주는 그런 숫자고요. 이게 굉장히 정확하다 보니까 이제 원래 보려던 영화인데 이제 예상 별점이 너무 낮아서 안 보고 원래 안 보려던 영화인데 예상 별점이 너무 높아서 보기도 하는 그런 유저들의 행태가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뢰받고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랑 이제 추천 기술에 그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데이터는 한국에서는 저희가 유저들의 취향 데이터를 압도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약 100개 정도 그리고 총 5억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는 네이버가 보유한 데이터의 약 40배가 넘는 그런 데이터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데이터의 양뿐만 아니라 질도 높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의 별점 분포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저희가 아닌 서비스들은 좀 약간 왜곡된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모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내가 별점을 매기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베네핏을 주는 형태여야 사람들이 되게 정확하고 열심히 이제 많이 별점을 매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왓챠피디아 같은 경우는 내가 별점 평가를 열심히 해서 정확하게 할수록 그리고 더 이제 많이 할수록 내가 더 좋은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예상 별점이 더 점점 정확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가입 과정과 서비스를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잘 기획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가 별점 평가를 하는 게 결국 나한테 베네핏이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이제 왜곡되지 않는 형태로 그렇게 별점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니까 별점 평가를 하는 곳이 소비를 하는 곳과 이제 약간 다른 것이 또 굉장히 깨끗한 데이터를 모으기 좋은 포인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다른 이제 그 VOD 서비스의 리뷰란을 보면은 이제 별점이 대부분 이제 빵점이나 1점, 0.5점 이런 식으로 많이 매겨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컨텐츠를 감상하는데 전체 경험에 대한 평가고 어떻게 보면 CS 창구로 동작하는데요. 보는데 너무 화질이 안 좋았다. 보는데 너무 중간에 많이 끊겼다. 이런 리뷰들이 대부분입니다. 화난을 이제 표현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그 컨텐츠에 대해서 그렇게 매긴 것이 그 사람의 취향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근데 왓챠피디아는 이제 감상하는 곳이 아니라 이제 내 취향을 기록하는 곳이기 때문에 되게 정확하게 한다라는 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플랫폼은 이제 내가 소비한 컨텐츠를 별점 평가하면 이제 포인트를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즉시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 별점 평가를 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깨끗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모았다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왓챠피디아는 이제 문화 취향을 기록하고 개인화 추천을 받는 서비스로 이제 500만 명의 회원을 모았습니다. 네, 추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게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알 수 있게 제가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저들의 있고 컨텐츠에 대한 이제 취향이 이렇게 있을 때 저 사람이 저 컨텐츠를 얼마나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어떻게 맞추는지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그래프 형태로 그려져 있지만 이거를 이제 표 형태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밑에 사람이 저 컨텐츠를 좋아할까 싫어할까를 알기 위해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유저의 평가 패턴과 유사한 이제 평가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이 사람과 취향이 비슷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 컨텐츠를 좋아했나 싫어했냐를 보면 아마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인당 평가가 많을수록 그리고 컨텐츠당 평가가 많을수록 이제 굉장히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1인당 약 100개의 별점 평가를 가지고 있고 이제 5억 개의 별점 총 5억 개의 별점 평가 그리고 네이버가 40배가 넘는 그런 별점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사람들이 이제 정확하게 별점 평가를 노력하기 때문에 퀄리티도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영화, TV, 도서에 대해서 추천을 진행하는데 이제 500만 명이 컨텐츠 70만 개에 대해서 이제 남겨준 5억 개의 별점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유저가 어떤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정확한 평가를 남길지 예상 글점을 잘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잘 짜여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드리면 이제 저희가 머신러닝과 딥러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 머신러닝과 딥러닝의 이론을 아는 건 그렇게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 거의 모든 대학교의 대학원을 가보면 이제 각 도메인에서 이제 모든 자기의 문제를 머신러닝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그득그득하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충분히 크고 좋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링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를 고려해서 구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스케일러빌리티고요. 스케일러빌리티는 너무 당연한 얘기겠죠. 이제 굉장히 이제 B2C 온라인 서비스로서 이제 스케일러빌리티는 당연히 고려해야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컴퓨팅 파워인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MIT 랩에서 굉장히 정확한 추천 엔진을 개발했다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그거를 돌리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200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상업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저희는 리즈너블한 컴퓨팅 코스트로 굉장히 빠른 계산이 가능하도록 구현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인크리멘탈 러닝인데 새로 유저가 추가되고 새로 컨텐츠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전체 러닝을 돌릴 필요 없이 부분 러닝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확한 수치를 보여줄 수 있도록 저희는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왓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왓챠 플레이를 이제 처음에 런칭하고 이제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것은 기본적으로 내 취향을 기록하고 내 취향에 맞는 컨텐츠를 추천받는 그 니즈는 굉장히 이제 컨텐츠 헤비 컨슈머에 맞는 니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 아빠를 생각해 보면 1년에 영화를 몇 편 안 보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봤던 영화를 평가하고 취향에 맞게 추천을 받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액티브하게 매주 매달 이렇게 쓰는 서비스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훨씬 더 대중적인 니즈를 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게 훨씬 더 대중적인 니즈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OTT 서비스를 월정의 VOD 서비스, SVOD 서비스 혹은 서브스크립션 VOD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걸 런칭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왓챠 플레이를 런칭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나차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요. 제가 일부러 이제 일본어로 된 화면을 이제 가져왔는데요. 저희가 9월에 일본에도 OTT를 런칭을 했습니다. 왓챠 플레이는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태블릿, 이제 PC, 맥, LG, 삼성 스마트 TV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글 크롬캐스트나 안드로이드 TV OS 등 이제 한국에서 의미 있는 모든 이제 디바이스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주 무료 체험이 되니까요. 이제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 계시면 바로 다운받아서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정의 VOD 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제 1인당 시청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월정의 무제한 스트리밍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단순히 이것이 굉장히 이제 리텐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시청 시간이 많으면 사실 비속어로 이제 뽕 뽑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결제를 유지를 하고요. 되게 시청 시간이 되게 적으면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결제를 해지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추천을 되게 잘해주고 더 좋은 컨텐츠를 가져오고 어떤 컨텐츠를 가져올지를 이제 저희 데이터를 보고 매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추천 엔진에 대해서 되게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왓챠 PDI의 추천 엔진이 그대로 왓챠에 다 적용되어 있어서 왓챠에서는 개인화된 경험을 굉장히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의 70% 이상이 개인화 추천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요. 개인화 추천이 아닌 영역은 이제 검색 결과가 21% 정도, 홈배너에서 7.3% 정도의 재생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이제 시청 탑 100 영화의 시청 번수 점유율이 18%밖에 안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대부분의 다른 이제 국내 뭐 VOD 서비스들에서는 이 비율이 90%, 95% 이상일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들어서 알기로는 이제 대부분의 시청이 인기 순위 상위에 있거나 아니면 첫 화면에 띄어져 있는 컨텐츠들에서 대부분의 시청이 일어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저희는 이제 개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른 컨텐츠들이 추천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두꺼운 롱테일을 가진 형태로 소비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롱테일 컨텐츠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상 한국에서 가장 많은 시청이 일어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봉 기준 5년 넘은 작품의 시청 점유율이 56%나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숫자죠. 그리고 저희가 구독자 수를 이제 굳이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추이만 보여드리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 앞부분에 저 갑자기 뛴 부분은 저 때 저희가 모바일 앱을 런칭을 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는 것의 의미를 뭐 간단하게 좀 의미를 담아 설명을 드리면 컨텐츠 업계에 너무나 많은 의사결정과 뭐 실행들이 그 업을 오래 해온 분들의 감에 의해서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업계의 최고의 전문가분들은 좋은 의사결정과 좋은 실행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지만 이게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시장의 혁신 차원에서 봤을 때 데이터랑 이제 분석 기술이 그걸 도와줄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의사결정, 훨씬 더 좋은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저희가 하나씩 이제 증명해 나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데이터랑 분석 기술이 있으면 뭐 감이 좋은 사람보다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냐? 그거는 아닙니다. 사람의 감도 되게 중요하고 그걸 보조해주는 역할로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큰 실수를 하지 않게 이제 잘 데이터로 짚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놓치는 게 없도록 되게 잘 짚어줄 수 있어서 이제 감이 좋은 사람을 굉장히 잘 도와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컨텐츠 계약을 되게 잘 한 것으로 적은 예산에 비해서 굉장히 잘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많은 이제 뭐 저희가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를 6군데를 다 계약을 했습니다. 뭐 디즈니, 폭스, 뭐 파라마운트, 소니, 워너, MBC, 유니버설 다 계약을 했는데요. 근데 그 메이저 스튜디오 중에 여러 군데가 저희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왓챠는 정말 신기한 게 다른 회사에서 다 고르는 컨텐츠 중에 안 고르는 컨텐츠가 있고 뭐 아무 데서도 안 고르는 컨텐츠 중에 고르는 컨텐츠가 있는데 이건 누구 취향이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누구의 취향이 아니라 이제 왓챠 PDR을 통해서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추천 엔진으로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떤 컨텐츠는 굉장히 비싸지만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지 않을 것이고 어떤 컨텐츠는 굉장히 저렴하지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볼 것이다라는 거를 저희는 정량적으로 데이터로 다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컨텐츠 리스트가 있을 때 어떤 컨텐츠를 구매해야 될지 아니면 구매하지 않아야 될지를 굉장히 유저들의 만족도를 기반으로 그리고 실제 시청 시간을 기반으로 되게 잘 계산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컨텐츠 계약을 굉장히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익스클루시브 컨텐츠, 독점 컨텐츠를 되게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 익스클루시브 컨텐츠는 이제 사실 마케팅적인 효과가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왓챠라는 OTT는 안 와도 이제 OTT 왓챠를 구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써보기 전에는 알기 어렵잖아요. 근데 어떤 컨텐츠가 있는데 그 컨텐츠 되게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독점으로 왓챠에서만 제공한다면 왓챠를 일단 구독을 한번 해봐야겠다. 뭐 2주 무료 체험이니까 무료로 볼 수 있겠지라는 생각으로 구독을 시작하게 만드는 되게 큰 마중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첫 독점 작품으로 더 리틀 드러머 거리라는 이제 박찬욱 감독님의 이제 첫 드라마, 이제 영국에서 만든 드라마고요. 존 르 카레의 원작이나 이 세 배우의 뭐 주연 같은 데이터를 봤을 때, 그리고 박찬욱 감독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컨텐츠는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저희가 이득을 보겠다라는 생각으로 굉장히 과감하게 높은 경쟁을 뚫고 저희가 잘 소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체르노빌이라는 그 HBO 시리즈인데요. 이것도 한국에서 이제
독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르노빌은 이제 IMDb에서도 이제 역대 최고 평점을 밴드 오브 브라더스를 누른 그런 엄청난 드라마고요. 이제 한국에서도 왓챠에서 굉장히 큰 호응을 보여주고 있는 컨텐츠입니다. 또 이얼즈는 또 저희한테 또 굉장히 뜻깊은 이제 컨텐츠인데요. 이게 이제 영국 HBO랑 이제 영국 BBC가 이제 공동 제작한 그런 드라마인데 이제 굉장히 이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컨텐츠가 있는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는데요. 저희가 이제 컨텐츠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좋아서 이거를 수입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으로 과감하게 수입했는데 굉장히 이제 독점으로 제공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평을 받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많이 해주신 그런 컨텐츠고요. 와이원킬은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이제 컨텐츠 유통사나 수입사들이 이제 여자가 주연인 컨텐츠는 돈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저희는 데이터를 봤을 때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했던 그런 컨텐츠 중에 하나인데 굉장히 큰 호응을 얻어서 이제 많은 방송사들이 리메이크 판권에 대해서 문의하고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고요. 킬링뮤도 거의 유사하게 시즌 1, 2, 3를 굉장히 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짐 캐리가 주연하고 이제 이터널 선샤인 감독인 이제 미셸 공드리가 이제 감독한 키딩도 저희가 공개를 했고요. 이거는 곧 공개 예정인데 이제 콜미 바이 유얼 네임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큰 호응을 얻었던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이제 첫 연출한 드라마입니다.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고 12월 1일부터 해리포터가 이제 한국에서 독점으로 이제 왓챠에서 서비스가 되는데요. 해리포터는 저희가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서비스를 하고 싶었고 이제 유저들에게 이제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청을 되게 여러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서비스를 해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은 컨텐츠 중에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컨텐츠였습니다. 근데 해리포터는 굉장히 큰 IP이기 때문에 워너미디어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SVOD, 이제 월정액 VOD에는 공급을 하지 않는 정책이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글로벌리 HBO 맥스 자사 플랫폼에서 첫 공개를 했고 이제 한국에서는 왓챠에서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편이 모두 다 이제 왓챠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많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미디어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디어 시장의 완전 코어에 있는 전문가라기보다는 이제 OTT 사업을 운영하는 이제 회사의 입장에서 이제 미디어 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사업자랑 계약이 되어 있어서 많은 얘기를 듣고 많은 이제 토론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얻게 된 많은 인사이트들도 같이 공유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를 큰 틀에서 먼저 보면요. 미디어 변화는 사실 처음에 신문을 시작해서 라디오가 됐을 때 굉장히 큰 이제 매스 미디어라는 그 실시간 미디어가 생겼고 그 TV로 되면서 굉장히 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인터넷이 나오고 이제 모바일이 나오면서 이제 새로 나오는 그런 미디어가 이제 미디어의 그 키를 다 바꿔서 쥐게 되는 그런 과정을 다 겪었습니다. 근데 인터넷만 있을 때는 사실 기존의 TV 사업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지는 못했는데요. 모바일에서는 이제 모바일이 나오고 약 10년이 지나니 이제 유튜브가 모든 걸 잡아먹고 있고 이제 넷플릭스가 굉장히 큰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산업의 근본적인 변화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떤 컨텐츠가 있는지 알아도 그거를 이제 시간 맞춰서 TV를 켜서 이제 앞에서 보는 사람보다는 그냥 시간 날 때 다시 돌려보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지상파 방송들은 시청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방송사의 이제 메인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광고에서 나오는데 이제 광고 매출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게 됐죠. 아마 한국의 거의 모든 방송사들의 광고 매출은 아마 3, 4년 전에 20-30% 수준일 겁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진 것도 있고요. 유튜브가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50년에서 100년 가량 지속된 미디어 권력이 이제 굉장히 시프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00년 됐다고 말하는 거는 헐리우드 메이저 스튜디오 6군데가 다 100년 이상 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미국 방송국들도 다 자회사로 가지고 있고요. ABC도 디즈니 자회사고 HBO도 워너 자회사니까요. 그리고 10년 뒤, 15년 뒤 미디어 모습 어떻게 될까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되게 쉽지 않지만 큰 틀에서 경향은
이제 고민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OTT 마켓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컨텐츠 회사들의 이제 주요 임원들의 생각을 또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공유 드리면, 이제 OTT 사용자가 1,000만 이상이 될 것이고, 이제 가구당 3개에서 5개 정도 OTT를 구독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굉장히 많습니다. OTT 시장은 이제 일반적인 IT 비즈니스와 다르게 이제 승자 독식의 경향이 좀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실 오프라인 비즈니스는 승자 독식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뭐 우리 동네 이마트 없으면 롯데마트 가면 되고. 근데 온라인 서비스는 사실 2위 서비스를 쓸 이유가 사실 크게 없습니다. 어차피 1위 서비스 쓸 수 있으니까 2위 서비스 쓸 필요가 없죠. 근데 OTT는 약간 미디어적인 성격이 훨씬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OTT마다 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조금씩 다 다르고, 사람들이 이제 뭐 자기 취향에 맞게 이제 여러 개를 구독하는 그런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개의 OTT가 살아남을 것이고, 이제 뭐 예시로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미국에서는 가구당 4.5개의 OTT를 구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여러 개가 살아남는 구조가 쉽게 될 것이고요. 이제 뭐 저희도 이제 살아남는 몇 군데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구 단위로 이제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넷플릭스도 그렇고 왓챠도 그렇고 이제 4명이서 동시 재생이 4명까지 가능하고, 이제 프로필이 4개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요금제가 이제 점점 더 이제 활성화되고 있고, 그게 좀 더 이제 메이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구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게 더 이제 메이저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쉬운 시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가 최근에 좋은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요. 퀴비라는 이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4월에 런칭했고요. 10월에 폐업을 결정했으니까 6개월 만에 접었는데요. 이 회사를 창업한 사람이 이제 드림웍스라는 회사를 창업했던 제프리 카젠버그라는 분이, 뭐 그분이 나중에는 디즈니 회장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컨텐츠 업계에 엄청난 분이셨는데, 뭐 약 2조 원 정도를 투자받아서 이제 뭐 알리바바, 골드만삭스, JP 모건, 구글, 디즈니, 폭스, 워너, MBC 유니버설, 굉장히 이제 이 사람의 이제 컨텐츠에 대한,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대한 인사이트를 믿고 2조 원 정도를 투자받아서 이제 1년 반 정도 사업을 했고요. 런칭하고 6개월 만에 이제 폐업이 됐는데, 약 80%를 쓰고 약 4천억 정도만 이제 남은 돈을 이제 투자사에 배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돈과 컨텐츠 비즈니스 네트워크 홍보로는 되는 시장이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좀 증명한 사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근데 기존의 방송 비즈니스와 매우 다른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방송 비즈니스의 대부분은 무료의 광고의 이제 채널 기반의 이제 이문선 방송이었다면, OTT는 이제 대부분 유료의 인터넷 기반, 그리고 온디맨드로 이제 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핵심 지표가 굉장히 다르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다른데, 그것을 너무 이제 방송국 혹은 이제 기존의 방송의 틀에 맞춰서 좀 계획을 하고 이제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추측을 좀 해보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건 의견이라기보다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그래서 되게 많은 기사들이 났습니다. 최근 뭐 3, 4년 동안 이제 결국 뭐 돈으로 싸워야 되는 시장이고, 오리지널 콘텐츠가 사실 OTT 성공의 전부인 것처럼 많은 기사들이 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질문을 던지고 싶은데요. 미국 시장이 이제 OTT에서는 훨씬 더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을 좀 살펴보면 훌루와 넷플릭스의 약간 라이벌 구도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훌루는 이제 MBC 유니버설과 폭스가 이제 2010년 런칭을 했고요. MBC 유니버설의 이제 모회사는 컴캐스트고, 폭스는 이제 뉴스 코퍼레이션인데, 이제 MBC 유니버설이 그때 당시에 뭐 6, 70조 정도 되는 뭐 시청률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폭스는 그때 상장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뉴스 코퍼레이션이. 근데 폭스의 일부가 이제 최근에 뭐 80조, 90조 정도 되는 일부가 팔렸으니까 뭐 합치면 당연히 그때 당시에 100조 원 이상이었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훌루가 런칭한 2010년도에 넷플릭스가 의 시총이 이제
2010년도 초에 약 3조 원에서 10년도 말에는 거의 10조 원이 됐습니다. 사실 그냥 뭐 시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MBC 유니버설과 폭스가 뛰어든다고 하면 이게 훨씬 더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오히려 이렇게 반응이 됐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오리지널 콘텐츠가 나오기도 전인데 넷플릭스는 뭐 그런 고민을 좀 해보고요. 근데 지금 스코어를 보면 넷플릭스의 구독자가 훌루의 5배가 넘는 상황이 됐죠. 그리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만드는데 굉장히 돈을 많이 쓰고 뭐 굉장히 많고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으니까 하나씩 좀 뜯어 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 처음 나온 게 하우스 오브 카드가 2013년 2월에 나오고 이제 2013년에 뭐 오렌지 이즈 더 뉴 블랙부터 뭐 여러 몇 가지 두세 개가 나왔는데요. 그 말은 이제 2012년 말까지는 오리지널 컨텐츠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넷플릭스의 이제 미국 구독자가 2012년 말에 오리지널이 없었을 때 2,700만 명이었고요. 그러니까 이미 서비스적으로 굉장히 완성되어 있고 굉장히 이제 높은 퀄리티의 이제 많은 디바이스와 많은 이제 경험을 잘 이제 꾸려주고 이제 브랜드와 여러 가지 충성도를 만들어낸 상황에서 이제 오리지널을 되게 잘 만들었더니 이제 성공을 했다가 넷플릭스의 성공 스토리인데 그냥 돈과 오리지널 있으면 무조건 성공한다는 식의 그런 얘기들이 많으니 저는 좀 그게 맞는 것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의 80%는 라이센스드 오리지널입니다. 이거는 좀 말이 좀 어색한데요. 라이센스를 했으면 라이센스고 오리지널이면 오리지널이지 라이센스드 오리지널이 뭐냐라고 하면 넷플릭스가 이런 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사오는데 돈을 얼마를 줄게. 근데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는 이제 그 문구를 붙일 수 있게 하면 이제 10%를 더 줄게. 이런 딜을 한다고 합니다. 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업계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이제 와닿게 설명드리면 뭐 미스터 선샤인, 뭐 동백꽃 필 무렵 이런 컨텐츠들 뭐 TVN, KBS에서 틀었던 드라마인데 한국에서 넷플릭스 볼 때는 안 그렇지만 해외에서 보면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라고 뜹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한국에서 보고 있는 뭐 미국이나 이제 해외 되게 많은 넷플릭스 오리지널들이 사실 이제 구매한 컨텐츠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실제 이제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살펴보면 한국 오리지널만 살펴봤습니다. 이제 미국 오리지널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2017년부터 20년까지 4년 동안 한국에서 공개한 한국 오리지널은 19편이었고요. 뭐 드라마, 예능, 뭐 스탠드업 코미디 뭐 이런 것들 다 합쳐서 그 중에 드라마는 6편입니다.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돈과 오리지널로만 승부가 나는 시장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되게 각 이제 플랫폼들과 각 이제 시장의 참여자들이 지금 시장에서 라이브 무브가 무엇인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말 현명하게 잘 행동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가 하는 플레이는 그 자본력을 따지면 지금은 사실상 넷플릭스만 할 수 있는 그런 플레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좋은 전략을 잘 짜서 이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기존 미디어는 어떻게 되냐? 뭐 제가 그거를 알지는 못하고요. 네, 그냥 그 좀 힌트가 될 수 있는 이 포인트를 좀 고민을 많이 하면 어떨까 하고 생각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사실 넷플릭스랑 저희는 굉장히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많은 의사결정을 하려고 하고 데이터 기반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는데 끝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시간을 무한정으로 쓸 수 없고 너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물론 넷플릭스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쓰고 있긴 합니다. 네, 어쨌든 그럼 어떤 데이터를 가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컨텐츠를 소싱할 때 저희가 소싱하는 단계 그리고 이제 계약 협상하는 단계에서 그 컨텐츠를 소싱하면 이게 사람들이 얼마나 볼 것이고 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할 것인지를 정량적으로 다 알고 계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 비싸게 부르면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괜찮은 컨텐츠들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컨텐츠가 많거든요. 저희가 한국에서 넷플릭스보다 드라마는 5배 많고요. 영화는 15배 많습니다. 그만큼 많은 걸 가지고 사람들이 다 취향이 다른데 취향에 맞게 이제 다 다른 걸 추천해 주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저희가 아닌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틀기 전에는 그 컨텐츠에 대해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이제 뭐 틀기 전에는 이제 영화는 아마도 이제 박스오피스 스코어나 뭐 이런 것들을 볼 것이고 이제 방송은 뭐 시청률이나 이런 걸 볼 것인데요. 혹은 뭐 캐스팅이나 감독 이런 것들을 이제 정성적으로 고려를 하겠죠. 근데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정량적으로 실제로 이제 비교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마존과 왓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뭐냐 하면 이제 뭐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컨텐츠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저희는 이제 왓챠 PDR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고요. 이제 아마존은 이제 IMDb라는 서비스를 인터넷 무비 데이터베이스라는 서비스인데요. 한 4, 5년 전에 인수를 했기 때문에 아마존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냥 데이터만 있으면 되냐? 왜냐하면 한국의 뭐 IPTV나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많은 데이터가 쌓이는데요. 어떤 데이터가 쌓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한국에서 많은 서비스들이 이제 첫 화면에 띄어진 거, 인기 순위 상위에 있는 거 위주로만 이제 시청이 일어난다는 것은 결국 이제 그 사람의 시청이 그 사람의 취향을 알려주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아주 좀 극단적인 예시를 좀 들어드리면 뭐 1990년대 한국 시청자들의 방송 취향을 조사해 봤더니 우스갯소리입니다. 9시에는 뉴스를 보는 걸 좋아하더라 이런 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쌓이는 데이터가 되게 취향을 잘 표현해낼 수 있는 데이터가 쌓여야만 되게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추천 엔진 기술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유의미한 상업적으로 그리고 산업적으로 유의미한 데이터를 누가 확보했느냐 그게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가 되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좋은 추천 엔진이 있어도 좋은 데이터가 없으면 굉장히 퀄리티가 낮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뭐 휘발유 자동차에 이제 식용유를 넣으면 달릴 수 없는 거랑 비슷한 데이터가 연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함을 마지막으로 강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